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주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뭐 체포 뒤에도 여전히 뭐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렇게 이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사법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게 기본 전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거 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정치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부정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재판에 한 번도 출석 안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뭐 징역 22년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인정한 바가 없어. 난 정치적 희생양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사면 받았잖아요. 윤석열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 논리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수는 생떼 어거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다, 희생자다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이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무시했다가 나중에 가서 나도 사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다. 아니 관할권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법 체포 했는데 그 원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원래 사실 애초에 지금 윤석열 측의 전략은 이겁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소추 이 두 가지의 과정 속에서 탄핵 재판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있더라도 네. 밝혀지더라도 이게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익이 더 우선하냐? 그러니까 파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기대를 거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탄핵 심판하는 헌법 재판관들도 이 형사소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네. 속에서 전에 말했던 햄버거 보살 나오고 뭐 총으로 쏴서 문 깨라, 뭐 데리고 나와라, 뭐 원형 절단기 이런 거 나오면은 헌법 재판관들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예 거부권을 무비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은 거부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탄핵 심판부터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고 탄핵 심판에서 이제 파면이 인용돼 버리면 이제 탄핵 소추는 끝난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런 지연 전략인 거지. 이게 변호인 제정신이라고 하면 보통의 재판부에 대해서 딴지 거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신중합니다. 법원한테는 특히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체포 영장 적부심하고 구속 영장 적부심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구속되기 전과 구속된 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런 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신청을 하냐? 사기꾼들이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구속될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구속되기 전에는 내가 내 사기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속돼버린 거야. 아, 큰일 났네 해가지고 빨리 가서 돈을 주고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구속 전과 구속 후에 어쨌든 피해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 제가 이 피해를 다 변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가 보고 나서 그래 피해자가 없었고 네가 조금 용서를 구하는구나 반성하는구나 해서 가끔씩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5,100만 우리 국민의 마음인 그렇죠, 거예요. 네. 환율 막 떨어지고 떨어지고 민생 파탄 나고 뭐 송년회 뭐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국가 신도 떨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피해를 우리가 없앱니까?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이나 체포되기 후나 이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만화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변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본인들 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뭐 검사장이나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국민들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절차가 뭐가 잘못돼서 막 이의제기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외부의 모양새만. 마치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것을 변명할 수 있는 이 구실을 주기 위한 거지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문제. 아니 근데 보면은 이제 저는 어떤 부분이 좀 괘씸하냐면은 본인이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 할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구속됐는데 안 나오니까 크게 화를 내고 내일까지 진술하지 않으면은 가족들 털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4살짜리도 이렇게 나네요. 4살짜리도 막 야단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다음번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4살짜리 앞에 놓고 혼낸 사람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박근혜 탄핵시킨 사람이잖아요. 수사팀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할 때는
그때 수사에 협조 안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 가혹하게. 아니에요? 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정수석이지. 전 정책조정수석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자 조사받으러 와 그런데 나 안 받으러 가 구치소에서 버텼거든요. 네. 버티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화를 막 내면서 내일까지 와서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을 털겠다고 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털겠다 너 그리고 실제로 터는 거야. 조국 전 장관이 털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족을 완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수법을 쓰는 거예요. 아주 재질이 안 좋은 인간이지 사실. 애초부터 검사할 때부터 안종원 수석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억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는데도 특검이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검이 가족의 모든 문제를 파헤치겠다고도 했고 아내를 구속하겠다고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화를 내면서 너 가족 다 털어가지고 다 구속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또 조사에 응하면은 야야야 잘 협조하면은 내가 좀 잘 봐줄게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치야. 이따구로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계엄 선포하고 막 계엄군 동원하고 그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 악마를 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선택적인 법 적용을 통해 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저쪽이 악마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악마가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지층이요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 실조부터 원래 검찰 출신을 왜 시켰냐? 씨. 갑자기 생각이 확 나버리네. 그냥. 아니 그런 상황인데 네. 신정하 전 동국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학력 위주로 이제 네.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네. 이제 조사했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서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윤석열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네. 도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 네.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네. 윤석열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석열 검사는 다음번에 쳐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은 그냥 예. 전형적인 굉장히 비열한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또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한테 약한 임은정 검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1대1로 가서 얘기하려고 할 때는 항상 자리를 피했대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죠. 정말 비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했어요? 아니 저 기가 차서 자기가 그 선포한 비상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정 시대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씨는 지금 대한민국의 체포영장 제도라는 것을 사문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해서 너 나와. 근데 3번 동안 저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협의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형 무시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해버리고 지금 대응을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요 저기요. 뭐 검사님, 뭐 형사님, 저 어차피 체포돼서 가도 저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 집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제 경찰이나 검사들이 예 죄송합니다. 묵비권 행사하실 거니까 안 되겠네요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인정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 먼저 수사기관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이제 동일인인지, 그렇지, 예, 물어본다. 확인하는 거죠. 어디 사세요? 뭐 그런데 본인의 하던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검사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최소한도로 사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5만 번 양보해가지고 이해하겠지만 아니 이름이 뭐예요도 대답 안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이 지금까지 검사 생활했던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진짜 이거 인간적인 예의가 그러니까 없는 검찰이 거예요. 신문 과정에서 조서를 받고 그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재판에 가서 다투는 건데 네. 아예 인정 신문 같이 안 했다는 거는 네. 이 조서는 아예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이 조사는 무효입니다. 네. 이렇게 그죠. 만방에 알리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은요. 조사하는 사람만 돼봐서 조사 받는 사람의 심정은 모르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 받는 사람 입장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했던 경험은 싹 잊어버린 거야. 조사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절차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사 받는 사람의 심정을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잖아 살아가면서. 그렇죠. 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민주당에서 김건희란 사람은 조사 받아봤잖아요. 그래요? 조사 받아봤으니까 무서운 줄 알잖아. 네.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본 적 있어? 그 핸드폰 다 빼내고 한 조사 말씀하시는 그래도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피의자가 되고 분위기 서면 조사도 느껴봤다 하고 이거잖아. 막 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혹시 구속되나요? 그러면서 바들바들거리지만 윤석열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기소 가정 당해본 자체가 적도 없었죠. 어. 예.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 못했던 사람이니까 아예 조사 받는 대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뭐 남미 마약 깽단 취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나빠요. 남미 마약 전더 깽단도 나쁘다고- 그렇게 하진 않아. 전더 나쁘다고 사실 남미 마약 깽단들은요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럼 부하 탓은 안 해요. 부하 탓은. 아 세상에 그게 뭐야? 너 그 포고무 누가 썼어 하니까 그냥 제가 시켰습니다 해야지. 이러나 저러나 그렇지. 사기야 그 뭐야 그러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치사하게 아니요 그 옛날 거를요 그 김영현 전 장관이 잘못 뺏겼어요. 그게 말입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옛날에도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금- 전공이 처단한다 했어요? 민주당에서 사면권에 대해서 법안 발의하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까? 내란죄나 외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면 외환죄에 안 된다. 대해서 네.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건 진짜 사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은데 일단 체포된 것 자체가 사상 초유고 경호처도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처음이다 보니까 공수처까지 또 데려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송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또 이제 호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구치소에 또 자고 있는 동안에 같이 있진 못하지만 또 구금 경호라는 걸 해야 되는 그래요? 정말 민주국가에서 드물게 볼 수가 아예 없는 거겠죠.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 교정본부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네. 지금 교정본부가 깊은 고민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과거 뭐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이제 교정본부 좀 만나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만약 구속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일단 구치소 들어오면 한 층은 비우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 원래 일단 네, 한 층은 네. 비운다. 박근혜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경호원들도 그럼 들어와서 이거 경호 구역으로 이게 지정을 해버리면 지금 경호관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정 시설은 이 교도관들은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난감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아니, 날마다 접견시켜가지고 잘 있다고 설명해주면 되겠네. 뭐 이런 정도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근데 이 방법도 있잖아요. 네. 경호처 직원을 네. 법무부로 파견을 보내는 거야. 네. 아그 안에서 예. 그래서 교정본부로 파견을 보내서 교정본부 직원처럼 해서 출퇴근을 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윤석열 그럼 뭘 경호할 게 있어? 세탁살 안에 사람을 갖다 넣어놓는데. 그리고 왜 이런 거기 거 다 안에서- 지켜줘요? 그 사람은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왜 이쪽에서는 뭐 경호법을 따라야 원래 되나 이거? 그게 민주주의예요. 지는 어겨도 우리는 아, 지켜주는 게 우리 너무 문명국가예요. 민주주의거든요. 문명국가. 그냥 독방에 있는데 CCTV도 그러니까 있는데 야만인이 아니야. 무슨 경호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딴짓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누가 사실은 걱정하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이 경호를 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뭔가 이렇게 여차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호원들이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왜냐하면 앞으로 감옥에서 오래 생활할 거니까 딴짓 못하게 잘 감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맞아.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해줬으면 우리 좋겠다고 그 생각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이제 딱 정확히 이제 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정 시설 안에서는 이름을 안 불러요. 뭐라, 몇 번? 번호를 번호를 아. 부르지. 수번으로 그죠? 수번을 부르는 거야. 예. 뭐 2025번 하면은 처음에는 도리도리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이 2025번 그럼 그때 내가 2025구나 하고 이 새끼 반말 치고 근데 들어가 하면 들어가야 되고 네. 7070으로 해줘. 7070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여전히 본인은 확고한 의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구금이 되게 되면은 뭐 아직 영장 발부가 안 됐지만은 뭐 체육복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입고 양복과 셔츠 차림으로 첫날 밤을 지새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것도 네. 일반인들은 가면 다 수입입니다.
네, 그래요. 네, SE 다 입히고 어떤 분이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수의를 입으라고 하니까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미결수인데 미결수의 미자가 아닌 미자 아닙니까? 근데 왜 저희가 수의를 입힙니까? 그러니까는 교도관이 쓱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미결수입니다. 얼른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하고 입었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구속영장 청구되면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되면 지금. 사실 FM대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그 수의는 나중에 입을 수 있고 이제 추리링 같은 체육복을 거를 준다며요. 체육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옷으로 그러니까 갈아입으라고. 거의 대부분은 수의 네. 입으라고는 입는데 이걸 또 저항하시는 분들이 자. 또 있대요. 아니 뭐 그럼 미결수하고 기결수가 입는 수위가 달라요. 예, 달라요. 예, 색깔도 미결수- 다르잖아요. 네, 네. 색깔도 달라요. 네. 어. 그러니까 푸른색하고 그다음에 약간 황토색 네. 계열로 이렇게 아예 색깔이 근데 달라요. 미결수랑. 그 기결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사형수나 무기수는 미결수입니다. 아, 미결수. 네. 그렇네.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그들은 기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식단이라는 거는 메뉴가 정해져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네. 아마도 뭐 한 달치, 일주일치가 정해질 그렇죠. 텐데 네. 하필이면 네. 오늘 아침 메뉴를 봤더니 황태국, 아하. 점심은 해장국이래. 우와. 너무 고문 아닙니까 이거 진짜? 참 우리가 법무부도 참 자비롭지 못하네.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구치소별로 이 식단표가 한 달씩 그렇다면서요. 나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그 교정 시설에는 이 튀긴 음식이 없습니다. 아 왜요? 그냥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 상당히 건강해질 겁니다. 앞으로. 네. 중국도 끊고. 술 생각이 나지. 해장국을 주는데 당연히 그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속이 워낙 쓰릴 이렇게 때도 술을 먹는 많이 거예요. 먹었던 스타일, 마셨던 스타일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은 문득문득 들 경우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술 마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중독일까 이렇게 의심하는데 네. 저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중독이죠. 금단 증상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면 중독 끊고 알코올 중독 끊고 그거 유튜버 중독 끊고 이거 완전 건강해지는 네, 거잖아요. 몇 가지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있는데 멀쩡해져서 예. 나오면 어떡하지? 못 나오죠. 무기징역인데. 헌재 어떻게 보면 본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에서도 예.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이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를 당당하게 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공했는데 그 얘기들이 네. 앞에 했던 얘기랑 또 많이 달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내란혐의 부인하면서 계엄 상황이 2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면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데 며칠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앞뒤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매를 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그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계엄을 2시간 만에 본인들이 해제를 했다 해놓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계엄 며칠 갈 줄 알았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온 국민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 이런 거 일일이 대응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논쟁, 이 쓸데없는 논쟁을 듣는 국민들이 아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구나라고 착각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거지. 예. 참 매를 번다. 예. 조선시대 임금도 그랬지만요. 전제 군주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 그 자체가 무오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한 게 있어도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자기를 자체 갖고 책망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상대편을 향해서 아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윤석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한두 개가. 평화적 개헌이었다. 평화적 개헌.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예. 자기는 무오류의 존재라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 사람은 심리 테스트를 받거나 진료를 받아야 된다. 네. 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그리고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가진 걸까요? 그 현장 중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그 대리인단도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럼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계엄 안 했으면 홍콩 남미꼴 났다 그랬다잖아요. 지금 대리인단이 아무 말 대잔치야 보니까. 윤석열 대리인단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매를 근데 걸고 저는 있죠. 이제 그 대리인단의 어떤 변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라고 하면 이 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이기고 싶어 할 것이고 두 번째 이길 수가 없으면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이게 그렇지. 회유를 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했느냐 이런 태도들은 모든 재판 기록에 다 가서 재판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결론 첫 번째 이 사람은 반성을 하지 않고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 조차에 대해서 되게 괘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재판부를 농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지금은 제가 또 뭘 들었냐면 어떤 뉴스인지 기억 안 나는데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어떤 요구하는 조건들을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다 수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통의 이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게 무리한 요건도 재판부가 다 들어준다는 건 네. 뭐냐면 네. 너 많이 해봐라. 넌 아웃이야. 네. 왜냐면 할수 있을 김용현 전 만큼 장관 그렇지. 증인 일정도 앞으로 그렇지. 잡아줬어. 지금 그렇지.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다음 주 그것들이 목요일로. 네.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피고한테 선고하기 전에 갑자기 피고한테 막 혼을 낸대요. 뭐 당신은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하면은 성내면 이제 피고인이 나는 끝났다 이제 실형 찍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반성하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 근데 반대로 너무 매너 있게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시고요. 뭐 더 할 얘기 없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은 바로 이제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그 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미 김용현도 재수의 딜레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 포고문 뵙겠다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저는 김용현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포고문 작성을 누가 또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엄청난 보더라고요. 쟁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김용현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김용현 측에서 우리는 적법하게 다 줬고 그것을 대통령이 다 확인을 해서 검토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에서 끝난 거야 이제. 저 지금 뭐 포구령 1호가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가? 그런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포구령 1호의 위헌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김용현이 다 했어 지금. 김용현이 잘못 뺏겨왔어. 옛날에 포구령 보고 그렇게 책임을 떠밀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용현을 헌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데려다 놓잖아요. 너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 아니 김용현 그 사람의 인식 수준과 뭔가의 준비 정도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동안에 준비를 합시고 했던 걸 봐봐. 그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치밀해 보여요? 오죽 못났으면은 자기가 계획도 못하고 네. 저기 노상원. 점집에 있는 노상원 불러다가 햄버거 시켰겠어요. 보살. 그게 노상원이 합수 단장한다고 그랬대잖아요. 다 그 구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만 계속 뭘 시키고 본인들은 어떤 희생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윤석열도 다 밑에 사람 시키고 결국에 일이 터졌을 때 다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딱 그들 그냥 예. 이익에 굴종하는